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막연히 어떤 전문가가 학술적으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일을 겪고 다루고 하셨던 분들이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모임이나 다른 어떤 특강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광복 75년 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일제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특히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사실은 그다지 조명조차 받지 못했던 여자 근로정신대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일제 피해자 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2003년이었습니다. 이분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를 이끌고 계셨던 이금주 회장님이십니다. 올해 101세 1920년생이니까 3.1운동 1919년 다음에 태어나셔서 지금은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죠.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몇 년째 투병 생활하고 계시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이제는 나누기가 힘드십니다.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날 그동안 일제 피해자들 그 인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뒤늦게 수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명확한 의사 표현은 말씀은 못 하셨지만 그런데 그 상장의 문구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반갑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금주 회장님이 온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역사의 무게를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것마저도 정말 너무 힘들게 보였었습니다. 왜 피해자의 유족이 이 무게를 온전히 다 지고 가야 되는지 이렇게 피해자 또 피해자 유족한테 이 무게를 다 들씌우고도 대한민국은 온전한 나라인지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잘 모르던 때여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진즉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렇게 뒤처지는 나라의 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사죄도 받고 또 배상도 받고 또 역사 정리도 실현하고 저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7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온 줄을 몰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부끄러움도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거. 이금주 회장님 왼쪽은 결혼사진입니다. 1920년생이면 사실은 서울에 당시 저 신식 서양식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군데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군데서 저렇게 화려한 결혼을 할 만큼 정말 남부럽지 않는 집안이었고 또 그만큼 배우기도 했고 또 출중한 양가였지만 이 전쟁의 참화를 비켜갈 수가 없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결혼 2년여 만에 군속으로 남태평양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그 신혼 후 단꿈 누려볼 새도 없이 정말 평생을 홀로 사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오른쪽은 진월동 그 빛바랜 유적지 현판 아래 마지막 2012년 광주 생활을 정리하실 무렵 집 앞에서 지난달을 잠시 좀 회고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는 취재기자 시절입니다만 진월동을 가게 되면 겨울에도 거의 냉방이나 다름없이 그 2층 저 허름한 슬라브 그 집이었는데 젊은 저도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 방에 방석 하나 두툼한 옷 껴입고 실내에서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보고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집 하나 건설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생활에서 유족회를 꾸려오셨거든요. 자, 우리들이 잘 알지만 저 일제를 인해서 참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권을 빼앗겼다가 뒤늦게 회복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알다시피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1945년 광복을 맞았죠. 자, 이 붉은색 지도에서 저는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당시 일제가 가장 일종의 좀 잘 나갔을 때, 번성했었을 때 집에 점령했던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렇게 붉은색이 표시된 그 영역만큼 우리 조상들이 끌려갔던 것이죠. 누군가 끌려가서 그 전선을 지키거나 대리전쟁을 하거나 대신 총알바지를 했기 때문에 저런 영역이 늘어났던 것이고, 저렇게 점령지의 민중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어렵고 또 잔악한 인명학살이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동아시아 특히 이쪽에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 였던 것이죠. 왼쪽 사진은 당시 군산항을 말하자면 신식으로 새로 개축하는, 항을 이제 넓히고, 항을 넓힌 것은 결국 항을 통해서 뭔가를 빼내가기 위한 새로 이렇게 건설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산 시내에 일종의 기념탑을 세운 것인데 쌀가마로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 쌀가마가 806가마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쌀가마를 알 겁니다. 얼마만큼 크고 그런지를. 그리고 그 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어떠한 정서를 미치는지를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프던 시절, 다 빼앗기던 시절, 쌀을 마치 의기양양하게 보란듯이 군산 시내에 800몇 가마를 저렇게 기념탑을 세웠었을 때 저 쌀가마가 누구한테는 정말 눈물이었을 것이고 그 참담함이었을 것이고, 누구한테는 조선 진출 후 어떤 힘과 기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거고 그러겠죠. 그리고 어느 쪽은 저렇게 종이 한 장만으로도 이 땅의 젊은이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증용이라고 써져 있죠. 일본은 얘기합니다. 당시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동원된 것이다. 그리고 1910년 조선에 대한 병합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굳이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이런 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은 여자 근로정신대령이 공포된 것은 44년 8월인데 여기 계시는 양금당 할머니가 끌려간 것은 5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던 것이었고, 설령 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인 징병제가 44년부터 시행됐다고 해가지고 징병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끌려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시각일 뿐이지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소나 말처럼 끌려갔던 것이잖아요. 예. 이제 중요한 계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인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37년 전선을 중국으로 넓히면서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전쟁을 벌이게 됨에 따라서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갔던 것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41년도 12월 되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확대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듯이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끌고 가는 대규모 인력 동원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끌려간 숫자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자, 군인으로 끌려간 숫자입니다. 한반도 내에, 그때는 이제 남북이 좀 분단될 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반도 외 지역에서 약 20만 9천 명, 그 다음에 군무원이라고 군인은 아니지만 군대에 배속돼서 군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그 숫자가 약 6만 명. 그리고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노무동원 피해자입니다. 이제 흔히 징용으로 끌려갔다 하면 지금 노무동원 피해자를 얘기를 하는데, 끌려가는 것도 이 징용 영장 같이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끌려간 경우가 있고, 이게 징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무동원으로 끌려갔지만 영장을 통해서 간 사람은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대다수는 다른 형태로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로 동원된 숫자는 이게 감당할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외 지역으로 끌려간 숫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동원, 이제 물론 뭐 중복 동원 숫자를 포함해서 700만 명이 넘는데, 당시 우리 인구가 지금 남북한 합한 인구처럼 7, 8천만 명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는 2,400만 명, 2,500만 명,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 정도 시절에 연인원이긴 하지만 저렇게 동원이 됐으니까 한 집 건너 한 집 이런 피해를 안 당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국민 징용으로 끌려간 숫자가 있는가 하면, 징용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치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응했던 것처럼 모집이라는 형식, 그 다음에 마치 좋은 일자리나 괜찮은 것처럼 소개나, 그런데 이 소개도 예를 들어서 보니까 너희 집 형제가 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누구는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쩔 것이냐, 사실은 반강제적인 압박, 또 여러 가지 강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될 것이니 아닐 것이니 하면서 사실은 영장이 아닌 형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원이 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금당 할머니 같은 경우가 징용 영장을 받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나 회유였던 것이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마치 일본에 가면 좋은 조건이 있을 것처럼 해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사탕발림이고, 가봤더니 전혀 엉뚱한 것이었고, 이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갔던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굴지의 재벌들이죠. 미쓰이게가 한반도 쭉 해서 약 219개의 기업, 미쓰비시가 2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스미토모는 주로 석탄 탄광이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본제철은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그 이춘식 어르신이 끌려간 곳인데, 이런 것이랄지, 여기는 주로 건설회사, 수력발전소, 댐공사, 여러가지 아무튼 토목공사를 주로 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이렇게 동원됐던 이렇게 전범 기업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좁혀서 여성 동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근로종신대인데, 아무튼 쉽게 설명하자면 앞에 근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노동,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 등에서 이제 강제 동원했고, 회유나 협박 또는 압력이나 취업 사기 등의 방식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가 별도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 왔던 과정을 보면,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오키나와에 계셨던 배봉기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해서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올해 5월달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 피해 신고를 했던 총 인원 240명 중에서 이미 223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는 17명인데 지금 5월달 기준이 지금도 아마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서울에 4명, 경기도 6명,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좀 경상도 쪽에 나머지 분들이 좀 거주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호남, 충청 이쪽에는 지금 거주하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여자 근로종신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좀 드문, 매우 드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사실은 광주 전남은 아니고 대전 충남 지역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깃발이 좀 뒤집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자 항공대라고 써져 있고 지금 일본 깃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할머니가 동원됐던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군용기를 만들었던 그 작업장에 동원됐던 충청도 아이들의 사진인데 처음에는 막 데려가가지고 일부러 좀 제식훈련도 한편으로 시키기도 하고 일종의 좀 규율을 위해서 통제에 필요하니까 또 하나는 일종의 좀 그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서 신사를 일부러 참배를 시키는 그런 사진의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당시의 흑백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가 힘든데 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고생하는 이런 작업 현장의 사진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이해될 것이 고생하는 사진을 남겼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은 매우 드뭅니다. 양금덕 할머니의 학적부 사진입니다. 이게 나주초등학교에 있는 것인데 첫째 장, 둘째 장인데 보면 양금덕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장씨 개명된 이름으로 해가지고 양금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뭔가 적어져 있는 것을 좀 글씨를 좀 키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대 동원 중이라고 학적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졸업도 못 받고 졸업도 못하고 국민학교 6학년 그것도 애기들 6학년 재학 중에 동원이 됐습니다. 김정주 할머니의 학적부 사진인데 이 김정주 할머니는 전남 순천 남초등학교 출신이신데 여기도 역시 여기 하단에 다야마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주 할머니는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1, 2심 승소하고 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도 여러 개 학교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형태로 근로종신대로 동원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학교 역사들이 좀 긴 학교들은 모두 일종의 그런 인력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학교들에서 과거 70여 년, 70 몇 년 전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흔적이랄지 역사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동창회도 모르고 그 학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경락초등학교 제6회 졸업기념 사진인데 이 사진 속의 한 학생은 이 졸업사진을 찍고 불과 몇 달 만에 다야마 후지코시로 끌려갔는데 지금 현재 그 양동에 살고 계십니다. 오경의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의 사건 역시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렇게 애기들도 끌고 간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미쳐가지고 동네 뒷산에 이렇게 숨어 있고 어른들은 이제 일하러 나가고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면에서 나온 또는 이제 경찰에서 나온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당시 걸어서 성정리역까지 부모한테 간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 건넨 채 성정리역까지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남에서 동원된 학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동원됐고 영산포, 그 다음에 목포, 나주, 순천, 그 다음에 여수 이렇게 하면서 당시로서도 조금 더해지, 예, 이런 데서 이제 동원이 됐는데, 그러면 꼭 이런 데서만 동원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역사적 사건을 보면 예외적인 어떤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로 끌려갔던 그 어린 소녀들 중에 호주꼬시는 우선 놔둔다 하더라도 화순의 능주초등학교 출신이 김대림 할머니가 거기에 그냥 이상하게 낀다랄지, 영암 금정의 어떤 소녀가 낀다랄지 뭐 이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광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또 재력이 있었던 그 집 딸 대신에 친척으로 있었던 화순과 영암의 딸이 대신 그냥 동원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후지코시로 동원된 경우입니다만은, 사실 근로중심대로 동원됐던 아이들은 글자 정도는 아는, 이렇게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지,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은 이런 아이들은 동원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석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경우에는 자기 친구들이 서석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를 팔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와서 그네 타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친구 나오면 이제 같이 놀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 아이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 가니까 너도 같이 가라 해가지고, 사실은 학교 문턱도 안 밟은 아이인데 그 얘가 그냥 같이 따라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징용으로, 징병으로, 군속으로, 노무자로, 또 근로정신자로, 이렇게 또 학도병으로, 포로감시원으로 이렇게 동원됐던 피해자들 중에서 현재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국내를 제외하고 100만 명이 넘는 동원자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생존자는 물론 국외 동원자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3천여 명 정도에 불과하고, 생존자가 광주는 100여 명도 안 되고 전라남도도 300명이 안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피해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80만원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금당 할머니가 제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할게요. 명이 길어서 지금 또 계시잖아요.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약값이라도 하시오 하고 지급하고 있는 돈이 1년에 8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만 6천 원 정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값 하라고 하는데 약값도 사실은 안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 생존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신 분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까 전국적으로 17명 생존해 계신다고 했었고, 근로정신대 같이 이렇게 여성 강제노동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49명인데 광주를 보니까 9명이고 전라남도는 지금 11분 생존해 계시는데, 뭐 그 사이에도 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연세를 보면 대부분 90대 이상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내일 모레를 장담하들 못하는 뭐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13살 지내고 14살 막 될 때였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여학교도 보내준다. 기대가 깨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였다.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책상과 노트가 아니었다. 육중한 기계와 그날그날 강제적으로 할당된 작업량,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현장 감독의 매서운 눈초리였다. 이들은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의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아침 8시에 공장에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섰어요. 서서 그려요.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는 오후 6시까지. 때리고 발로 차고 또 화장실 가서 늦게 들으면 일본인들 다 본 뒤로 우리가 일찍 가도 막 우리보다 나가라게 뒤로 서라고. 별대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고 쳐다보도 못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궁핍함 식사량이 제일 문제였다. 얼마 되지 않는 조악한 밥도 그렇거니와 반찬도 형편없었다.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에 오면 벌판에 막 이렇게 풀이 나가고 있어요. 풀이 나가고 있고 막 있으면 막 그것을 뜯어갖고 막 우리洗면장에 와서 씻어갖고 막 먹어. 애들이 그거를 먹어갖고 못하다 막 연병병기는 머리가 다 빠지고 그저 그 숙소에 있는 다 그랬어요 그때. 무리한 작업량 때문에 부상도 그만큼 잦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곧잘 대수롭지 않게 취급됐다. 피는 질질한데 사주기 힘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뭐 손가락이 툭툭툭 그리고 10원을 띄는데 일본에 탁 쳤더라고요. 탁 쳐서갖고 하늘로 톡톡 튕기면 아 손가락이 크구나 금시로 10원을 갖고 나온데 그냥 그때 그냥 괘씸하고 분하고 그 일본 놈을 어쩌면 사람이 옆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손가락을 들고 갖고 노냐 싶은 생각이 들어간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양금당 할머니와 같이 끌려갔던 피해자들 중에서 더 참혹한 일이 현장에서 사실은 벌어졌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 나고야에서 44년 12월 달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공장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이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아이들이 압사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또 부상도 당하고 할머니도 그때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우 그 당시는 그 언론 매체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드물 시기에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사건에 관련한 신문 보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수창초등학교에서 동원됐던 김술래가 당시 어떻게 죽었는가가 보도가 됐던 거예요. 매일신보에. 아시다시피 매일신보는 조선정부의 이제 기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이 아이가 공장 건물 더미가 이렇게 무너지는 속에서도 비행기 하나라도 더 만들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선발을 떠나지도 않았다. 선발을 도망치도 않고 선발을 부여잡고 부끄러워하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명예도 중요한 것인데, 이 어린 아이의 죽어가는 그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마저도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은 지금 그 패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에 염증을 내고 지쳐가는 일본 국민들한테 일종의 전시 선전 효과를 위해서 광주 이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이 아이의 무참한 죽음을 이렇게도 이용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동원됐던 두 아이의 유골이 목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유골을 받아든 두 아버지가 남겼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의 말입니다. 내 딸이 순직한 것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한 효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일가의 명예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이의 이 억울한 죽음마저도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강제노동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피해 할머니들은 정말 구사일성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오히려 더한 고통을 입게 됐는데, 바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위안부가 아니다 이 말만 하시는지, 이왕이면 좀 다른 말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조금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로부터 더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가 이 자리에서 묘하게도 어느 현장을 지나다가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 네가 죽였어 안 죽였어 하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친구들하고 뭐 우호적으로 지내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네가 죽였어 안 죽였어 하면 나 안 죽였어,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 아닙니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내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손가락질 받아도 되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고 막말하거나 아무나 싸잡아서 얘기해도 되는 피해자들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 할머니들이 해방된 땅에서마저 어떻게 평생을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왔는지, 그 처지를 놓고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물이 쫓기다가 마지막 구석에 털이 뽑히고 발톱이 뽑히면서 마지막 타락을 하잖아요. 자기 안 잡히려고. 이게 동물적 본성 아닙니까? 내가 어느 사건에 살인자로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이, 내가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라고 있었을 때 그 위안부 피해자를 바라보는 그 사회적 시선, 그것이 얼마만큼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그 발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손길을 사회에 외치고 있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배인 그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쉽게 그렇게 좀 단정지어서 그 할머니들한테 좀 더 더 깊은 역사 인식이랄지, 더 깊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금당 할머니가 이제 사실은 그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할머니 얘기는 조금 후에 말씀하실 것 같고, 김성주 할머니 마찬가지로 그걸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김혜옥 할머니 경우에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사춘기 때, 나는 왜 더러운 어머니 몸에서 나를 하필이면 태어나게 했느냐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팔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흉터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들의 누명, 고통, 오해, 사회적 냉대, 이런 것들을 걷어내지 못함에 따라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의 아픔과 상처가 당사자를 넘어서 대를 이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도록 한국 사회로 사실은 방치해왔다는 얘기죠. 할머니한테 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왜 할머니가 90 다 된 연세에도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정신대라 일본군 위안부 구분하는 것은 다 아는 거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전면에 나선다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 소송을 나섰던 원고들을 보니까 사실 미쓰비시로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광주에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150명, 광주, 전남 150명에서 약 3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소송에 나선 원고들이 예외 없이 그 8명이 광주, 전남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장을 넣기 위해서 뒤에 일본 변호사들 지원하에 소장 집어넣기 위해서 법원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여 년 동안 싸웠습니다만 또 이렇게 싸움을 하는 동안 일본에 뜻있는 변호사들과 일본 전단체들이 정말 헌신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싸움이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뭐 피해 할머니가 지금 억지 주장을 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아직 어떤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 사진을 지금 제가 이제 취재기자 시절에 나고야 고등재판소 패소하고 법정을 나와서 이제 오열하고 계시는 양금다 할머니 뭐 사진인데 이제 제가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를 빚었는가 하는 것은 뭐 김정희 변호사님이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남은 4분을 제가 다 써야 되겠는데, 자 이러한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일제 피해자들 얘기를 듣게 됐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 근로정신대가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저는 사실 할머니를 보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뭔 공장에서 일했다라고 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영화만 해도 꽤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소설로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나 연극 또 다양한 학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정신대는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해야 손꼽습니다. 시 한 편이 없습니다. 연극 없습니다. 노래도 없고 영화 물론 한 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 서적이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했던 것은 2008년도에 내놓은 직권조사 보고서 약 200페이지 정도, 2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직권조사 보고서 하나 하고 신고했던 피해 할머니들 굿을 들어서 옮겨놓은 것, 이 책 2권이 그나마 있을 뿐이고 일반인들은 알고자 하더라도 책 하나가 없는 정도로 사실 그동안 조명조차 이루어지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 이기고 돌아오겠습니까? 할머니들 당당하게 일본 가서 싸우고 오시오. 큰 소리 치고 오시오. 승리의 깃발 세우고 오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이런 할머니들이 20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한 속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008년도에 결국 일본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우리로 보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마는데 이 상황에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왜? 피해 할머니들이 결과를 떠나서 일본을 갈 때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할머니들이 일본 재판하러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서울에 딸내미 집 며칠 다녀오니까 내가 없더라도 그런 줄 알아라. 서울 딸집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일본 재판은 일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라도 서울에 타지에서 아들, 딸들한테 집에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을까봐 아들, 딸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동네 사람들하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강원도 2박 3일 단풍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찾지 말아라. 아들, 딸들한테는 이어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일본 가는데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조차 못하고 이 험난한 싸움, 이 외로운 싸움을 해온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었습니다. 결과는 두 번째 치고 왜 이렇게 숨어서 재판해야 되느냐, 이러는 재판이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이 싸움을 하고 또 결국 일본 싸움이 모두 진, 여기에 과연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어쩌면 이 결과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덧있는 사람들이 이미 늦었지만,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정부도 손을 안 대는 사안이다라고 하지만, 3.1절 8.15 오면 우리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거품을 물지만 사실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이 문제, 알고서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라도 해보자. 이 문제를 앞에서는 떠들면서 등을 쥐고서 우리가 과연 일본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 위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시민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늦어도 너무 늦었던 것이죠. 싸움이 될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안 할 수가 없었던 어떤 뭐 부끄러움, 가책, 미안함, 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정말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사실은 할머니를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던 어떤 응집력, 이것이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빚어냈습니다.